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심란한 세월에 저를 초빙해 주셔서 자리를 함께 해주심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심적 고통이 많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전대미문에 또 세계적으로도 볼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하고 있어서 저희도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도 없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의사인적자원관리와 의학교육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 제가 의뢰받은 제목은 정부의 의학교육 무시한 의대 정원 정책 한국의학교육 퇴보시킨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비대위에서 제시한 제목과 공교롭게도 KMC에서 내건 슬로건이 아주 똑같아서 이런 내용인데 그냥 여기에 관련된 교육적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KMC에서 주장하는 게 2,000명 직원이 하면은 적절한 의학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어떻게 결정했는지 좀 투명성을 갖고 공개하고 또 우리나라 의학교육 수준이 다시 후퇴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신입생뿐만 아니라 이건 재학생들한테도 부실 교육의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이미 이제 예측은 했고 모두들 이런 의학에 대해서 큰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와 유사한 강의를 최근에 몇 번 했었고 혹시라도 이 PPT가 필요하신 분은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나오던 얘기 정리한 것들이라서 제가 무슨 독창성을 주장하거나 제 소유물로 주장할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잠깐 하기 전에 전문직 교육을 내기 전에 전문직의 특성을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근대 국가 형성의 근간, 이 전문직이 없으면 현대 국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에서 한동안 외국어 할 줄 아는 사람, 공부한 사람, 안경 낀 사람, 뭐 이런 사람 다 싹 죽였더니 정권이 몰락하고 나서 나라를 운영해 보려니까 돌아가질 않아서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도와줬습니다. 의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의사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외국인 의사 집단이 들어와야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라가 돌아가고요. 대개 이제 의사 집단이 되려면 아마 직종 중에서 최장기간의 교육과 훈련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주당 근무 시간이 50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영국의 전공의들 보면 저는 성형외과인데 성형외과를 하려면 의과대학 면허 취득 후 10년입니다. 10년이 돼야 전문의를 딸 수가 있는 긴 과정이고요. 저희는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고 자체적 윤리 강령이 있고 자율 규제가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어떤 사회의 중심같이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수월성을 보여주는 그런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직종에 관해서 한 철학자가 스코틀랜드의 철학자가 맥켄타이어라는 사람이 한 책에서 기술한 걸 봤습니다. 이 사람은 프랙티스라는 말을 쓰는 건 의료하고 법인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프랙티스를 이걸 우리는 의료 이렇게 번역하지만 그냥 프랙티스 그럼 또 연습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걸 연습이라고 번역하는데 영 그러면 저희한테는 와닿지가 않는데 이 프랙티스를 쓰는 곳에는 내적 재화, 내적 가치 이것도 번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적 재화, 외적 가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월성의 추구다. 프랙티스를 쓰는 직종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수월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되면 저절로 어떤 힘과 돈과 지위 그리고 뭐 시험을 통과하고 좋은 임프레션을 갖고 그 기관의 번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의료로 해석하면 이제 최고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직이 추구하는 바이다. 최고의 의료, 최선의 의료. 그렇지만 저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엑셀런스를 추구한다 그래서 반드시 경제적 보상이 거기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강제로 누르기도 하고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어떤 통제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통상 우리 생각하기에 엑셀런스 추구할 때는 그 대가가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프로페셔널리제이션 되었기 때문에 전문화된 직업이라서 적정한 밸런스 어느 정도 경제적 보상도 있어야 되고 또 수월성도 추구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월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메디컬 레귤레이션이라는 텀이 나옵니다. 메디컬 레귤레이션 그러면 넓게는 뭐 약품에 대한 규정, 무슨 규제 뭐 이런 것들이 다 할 수 있는데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것은 의사에 대한 인력 관리를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엑셀런스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라의 어떤 의료 계획이 있고, 근데 불행히도 저희 나라는 이게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된 이데올로기가 없어서 지금 2,000명 주장하는 것도 영국식으로 그러면 GP 제도를 도입해서 그 사람들한테 게이트키핑을 시킬 건지 뭐 그런 얘기도 없고 사실은 그냥 무조건 지금 2,000입니다. 그래서 어디다 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저희 정원 조정에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입학 자격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을 평가하고 그것이 의과대학이건 졸업후 교육이건 이런 병원 평가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리 잘 잡은 것 중에 하나는 의과대학의 평가 인증은 그런 대로 정부에서 하지 않고 오히려 전문직 집단이 주도를 해서 제가 보기엔 그것이 더 효율성이 높지 않았나 싶고요. 전공의 교육기관은 이제 평가 인증도 하는데 전공의들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그렇게 이것이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을 좋게 한다고는 생각 안 하고 좀 더 발전시켜야 될 것 같고요. 또 면허시험, 면허유지, 자격시험, 또 보수교육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 중에서 이렇게 늦은 나이 되도록 매년 컨퍼런스를 가야 되고 평점을 따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다 수월성 유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수월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어떤 단체에서 의사들끼리 모인 단체에서 의료 표준, 스탠다드, 또 진료 영역 이런 것들을 정하고요. 또 진료 지침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스코프 오브 프랙티스는 외국 나가보면 그게 여러 직종별로 기관들이 있어서 서로 협의하에 상호 침범하지 않도록 침범할 땐 여럿이 모여서 같이 하고 그런데 저희는 이걸 복지부가 법 없이 그냥 느슨하게 의료법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계속 파고 여기저기 직종에서 이제 파고 들어오는 갈등은 눈에 보이는 듯이 뻔해 보입니다. 이 레귤레이션을 갖다 좀 번역해 보려면 이것이 모두가 이제 규제 이런 것보다 싫어하기 때문에 조정, 뭐 조절, 수칙 이 정도로 해보는데요. 의사 말고 그럼 간호사라든가 다른 약사 뭐 이런 게 다 포함하면 그냥 WHO 용어로는 Health Workforce Regulation 그래서 꽤 흔히 쓰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실제 프랙티스로 행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더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사의 채용 훈련 면허 또 전문적 행위를 관리하는 정책국 관행이고 의사 인력의 구성과 분포 또 의사의 역량과 직무 범위 결정 아까 설명 들었고요. 또 의사의 역할과 책임을 결정하고 그런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료 소비 전달 체계의 간접적 조절 기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GP 시스템 하에서는 의사에 대한 권한이 충분히 주어지고 그 사람들 판단하에 전문의한테 갈까 말까를 그 GP가 결정해 주는데 저희처럼 환자가 원하고 싶어서라고 한 줄 적어서 보내면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서는 절대로 GP가 봐줄 리가 없습니다. 그거는 GP로서 한 2장 정도 되는 그 노트를 쭉 쓰고 저희네는 그 진단서 양식이 있어가지고 뭐 몇 주 뭘 요함 그런 건 없고 에세이처럼 우리가 보통 진단서 노트 2장 정도는 돼야 그렇게 돼야 거기 리퍼링이 되고 만약에 환자가 원해서 그러면 그거는 예외고 자기 발로 보험에 찾아오든가 그러면 몇 배의 돈을 내고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게 없어서 통제할 역량이 없고 또 만약에 환자가 요구하는데 나 이런 검사와 나 이런 전문의한테 보내줘 그러는데 안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할 만한 그러한 시간적 여유를 가진 면담에 대한 보상 수가도 구조되어 있지 않고요. 설득을 하는 데는 그거에 뭐 해줍니다라에 보통 서너 배는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설득하고 하지 말고 기다려 보려고 그러면 15분, 20분 면담 가지고 과연 그게 될지.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선생님 책임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또 형사처벌을 하는 나라거든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의료를 가지고 형사처벌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거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의사수를 많이 늘리게 되면 제가 봐선 의료비 늘어날 거는 눈에 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중요한 포지셔닝, 정원 2,000명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소비 전달 체계 간접적 조절 기능하고 접근성, 경제성, 품질에 대한 중요한 영향에서 고품질 의료를 하는데 이 안에 분명히 전제 조건이 깔리는데 다들 걱정하는 것이 교육이 나쁘면 고품질 의료에 영향을 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그건 환자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한 짓을 보면은 한 2주간 시간을 주고 총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현재 보유한 역량으로 얼마를 가르칠 수 있느냐. 앞으로 투자를 한다면 얼마까지 가르칠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서 희망 정원 조사를 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에 대한 의사 필요 인력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고 또 그거 말고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걸 했느냐. 공개를 거부. 없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편지 한 장 보낸 거고요. 그 난감한 총장들은 되게 학장 불러서 물어보고 학장이 글쎄 대강 얼마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기준이 있고 구체적으로 뭘 본 게 아니라 2주 안에 이걸 결정하려다 보니 어떤 정치적 결단 아니면 우리 학교의 세를 불리는 데는 얼마가 있으면 좋겠는가
신입생 우수한 학생이 많이 들어오는데 많으면 좋지 않은가라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숫자를 써낸 거고요. 6년간의 투자를 하면이라고 말을 붙였는데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투자가 어떻게 들어갈지 자기 나름대로 상정한 투자를 얘기하는 거 없고요. 어떤 대학 같으면 아마 대규모 강의실 몇 개 더 지으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교육과 이거의 차이를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요. 근데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뭔가 의료 수요 조사에 의해서 좀 보여줄 수 없겠느냐? 원하는 게 뭐냐? 일반이냐? 전문이냐? 근데 전문의 위주로 또 뭘 하겠다 그러는데 다른 보고서 나오고 이때까지 정부의 기조를 보면 너무나 많은 전문의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두가 나가서 개업을 하면서 관련되는 여러 가지 검사라든가 과소비를 막을 길이 없다면서 한다는 소리는 또 전문의 위주로 하겠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냐?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도대체 미충족 의료가 뭐냐? unmet need는 뭔지 아무것도 밝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정원 들렸다 그럴 땐 공공의료기관에 뭐 6천 개의 자리가 부족하고 그리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어디에 몇 개 정신과 영역이 약하고 뭐가 약하고 뭐 이런 거라도 좀 비슷하게 와야 우리가 좀 수긍을 할 텐데 무조건 주술적인 2천 명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저희보다 더 젊은 세대한테는 영어로 표현이라면 doesn't make sense.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거 뭔가 make sense 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 생성이 되려면 평소에 의사인력 추계 기구가 있어서 늘 이걸 돌리든가 아니면 면허 기구 등이 있어서 활동 의사 면허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고 있어서 어떤 출신의 어떤 과목 의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 군대 가보시면 갔다 오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일일 보충 병력 일보 매일 뜹니다. 매일 대한민국 군대 현재 몇 명이 입원했고 몇 명이 휴가 갔고 몇 명이 가용 자원이고 전투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 매일 파악하고 있는 거 중요하거든요. 근데 외국의 면허기관 가서 한번 보시면 이 자료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어느 나라에서 들어온 어떤 의사가 뭘 주로 하면서 어떤 걸 하고 있다라든가 그렇게 쫙 면허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있으면은 좀 자기들도 자료 제시를 해보겠는데 복지부 인적자원이래봐 이거 담당하는 부서가 한 12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100만이 넘는 모든 보건의료 인력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확대조사 수요를 보면 이건 타당성이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 임상 과목별, 질환별, 뭐 부족일, 미충족으로 이런 거에 추계가 없고 그리고 기존 의학 교육에 미칠 영향 분석을 해봤는지 그런 건 아마 해본 적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증원에 필요한 교수나 시설, 평가 인증 기준을 보고서는 대충 아마 시설 설비만 보고 거기 뭐 강의실이 있는가 뭐가 있는가 막 그 정도 본 거 같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정원에 세배 막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고학년 때 할 임상 실습 더 올라가서 인턴 레지던트까지 들어갈 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것들도 없고 교수 회의를 거친 것도 없고 교내의 정상적인 의사 절차를 가르칠 거는 총장이 아니라 교수님들인데 총장이 지가 알아서 하려면 교수님들을 아래 무슨 품삯 주는 일꾼 부리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참 어이가 없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정부가 제시하는 거는 만 이렇게 넘는 교수가 있고 학생이 10,000명이 좀 넘어가서 교수 대 학생 비율이 가장 낮은 과목이기 때문에 몇 배를 해도 가르칠 수 있을 거다. 특히 울산의대, 성균관의대는 한 명도 안 되더라. 대학 정원이 적어서. 법대나 약대는 이렇게 많은데 이거에 비하면은 의과대학은 뭐 몇 배를 늘려도 상관없다는 게 그냥 일반 대학에 앉아있는 행정가들의 특상 이론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육 대상이라는 게 학생밖에 없는 줄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게 부처 간에 분할이 돼서 그런지 교육부 사람들은 대학밖에는 보지를 못하고 복지부 사람들은 대학을 제외한 사실은 그 뒷부분에도 관여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가르치는 주요 학생들은 인턴 전공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여기 있고 그다음 석박사 대학원 있고 CPD 보수교육을 위한 또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무시하고 저 비율만 가지고 근데 그런 비율을 제시해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같은 의사 출신인 관리학을 한 사람들이었다는 게 더욱 놀라운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레지던트 트레이닝을 받아보지를 못해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뭐 7,000명인가 10,000명의 전공의가 나갔다고 저렇게 지금 큰일 나는데 영국에서 파업할 때 보면 영국은 전공의 숫자가 7만 명이던데 그 나라 7만 명 나갔다 그래서 무슨 사회에서 심각 경보 그런 거 하나 있지도 않고 무슨 경찰에 동원해서 조사하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알아서 빨리 예약 변경하고 재빨리 워낙 파업에 익숙하기 때문에 참고로 작년에
영국에서 전공의들이 10번에 걸쳐서 37일간 데모를 했어도 그게 무슨 뭐 사회에 무슨 악영을 뭐 생명을 볼모로 잡았다라든가 이딴 소리는 언론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과.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생명을 볼모로 잡은 게 누군가 보면 정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이미 갖고 있는 업무만 해도 진료라든가 논문량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이미 과로한 직무를 호소하는 교수진에게 정원 두세 배도 끄떡없다는 배짱은 어디서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버드 의대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학생 정원 160명이고요. 중국 북경대학 가시면 8년짜리 프로그램을 여기에 경쟁하기 위해서 정원도 똑같이 맞춰놨어요. 160명. 하버드는 대학 교수가 등록된 사람이 12,000명이 넘는데 믿으려고 그러진 않아요. 의과대학 하나에 12,000명이라고? 미쳤어? 그게 왜냐면 필요해서 거기에 보통 투표까지 할 수 있는 교수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무려 6,000명 이상입니다. 뭐 열 몇 개 병원이더라. 거기에 연구소 하나까지 해서. 북경대학도 보면 의과대학 교수가 5,000명 가까이 되고 거기 기초학 교수만 기초대학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700명 가까운 인원이 의과대학 기초교수고요. 기초 하나가 건물 하나씩 뭐 상대가 되죠. 그런 걸 아마 보지를 못해서 그런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논리 같으면 하버드 대학은 정원 한 1,000명쯤 받아도 아무 지장 없을 것 같고요. 미국 의대 보면 기초 평균 100명에 임상 900에서 평균 1,000명 정도입니다. 1,000명.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하는 교육은 학부뿐만 아니라 졸업 후 교육, 보수 교육, 대학원도 교육의 연속성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거고요. 또 이 사람들 그 패키지 보면 앞으로 역량 바탕 의학 교육으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아마 교수님들하고 상대하면서 좋은 얘기는 많이 들은 것 같긴 하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걸 써놨는데 그 내용, 진정한 내용과 뒤에 깔린 걸 모르니까 겁없이 갖다 붙인 거고, 물론 고맙긴 한데 실제 이 사람들이 이걸 해줄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역량을 규정하고 우리 대한민국 의사가 갖춰야 될 역량, 그리고 전체적인 게 있고 거기다가 내과 의사, 정신과 의사 그러면 정신과 의사로서 세부 역량들을 갖춰주면서 그것이 연차별로 올라가면서 제대로 연차별로 성장을 하는지 소아과처럼 뭐 6, 7달 때 애가 앉을 수 있어야 되고 1살 때 걸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마이스톤 개념에서 그때마다 아주 리고러스한 평가가 들어가서 반드시 통과해야지만 올리는 그런 제도를 채택하는 거 엄청난 비용이 사실 들어가고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하는 것이 시험만 잘 보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도 잘 봤지만 뭘 갖다 해보라 그러면 잘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맞은 사회적 책무성이죠, 교육에서. 그 책임하고 책무 우리말로 구별하기 힘든데 책임은 그냥 태스크를 생각하면 쉬면 되거든요. 태스크를 다 했느냐? 우리 강의할 거 다 하고 시험도 보고 다 했다. 그럼 어카운터빌리티는 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왔더니 하질 못하더라 그러면 doesn't make sense. make sense 하지 않는 거거든요. 등록금 들여서 6년을 보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만들었어. 그럼 그건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어카운터블 하지 않은 거죠. 저런 거를 하려면은 뭐 유명한 전문의 교육에 관심이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 이 캐나다 사람들이 이제 그걸 한 예입니다. 그래서 메디컬 엑스퍼트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량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1980년대 말부터 어려움부시 키워오다가 90년, 그래서 현재 가장 2015년까지 이제 최신 버전도 나왔고, 이거 자체 역량에 대한 기술이 한 200페이지 되는 책으로 나와 있을 정도고, 이거에 30년 이상 매달려서 나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이게 나왔는데, 아예 제가 마지막 본 기록은 30개 나라 정도는 아예 개발하는 거 포기하고, 이거 갖다 그냥 준용해서 쓰겠다. 그래서 캐나다 전체 의사의 목표는 이겁니다. 무슨 과를 하든 간에 이렇게 하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전공의 교육 과정 안에 그리고 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평생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의학교육연수 UCLA 갔을 때 인상적인 게 외과부에서, 그러니까 모든 외과를 갖다 이렇게 통과하는 부에서 통합교육 그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매년 워크숍을 그 당시에 한 게 교육자가 되는 과정, 그래서 전공의 교수 다 함께 전공의들한테 필수 3박 4일 동안 티처가 되는 게를 워크숍을 하는 걸 보고 상당히 인상 깊었고요. 영국서도 제너릭 스킬, 그래서 저런 것들을 이수해야 되고, 로얄 컬리지 오브 메디신이나 서저리 들어가 보시면 뭐 리서치하는 법, 교육자가 되는 법, 뭐 하는 법 이런 것들 워크숍 1년 내내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그냥 스케줄이 꽉 차 있습니다. 캐나다가 먼저 시작했고 미국 대질세라 그래서 뭐 미국이 훨씬 더 큰 나라고 사실 규모는 크죠. 그래서 자기네 의료 시스템에 맞게 6가지 이런 것들을 역량을 해서, 근데 이런 것들을 복지부가 공문 한 장으로 날려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거 하나 한 덩어리가
얼마나 사실은 오랫동안 깊이 개발해놨고 심도 있게 하고 또 실제로 프랙티스화해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은 리서치가 발달해서 가령 미국에 있는 신경외과 프로그램 전체평가, 그랬더니 이게 너무 약하더라. 의학 지식이 약하든가 또는 커뮤니케이션 뭐가 약하든 직업 전문성이 약하든가 그런 것들을 핀포인트에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프로그램 신경외과, 그럼 그 신경외과 프로그램의 단점이 무엇인가, 그런 것까지 리서치가 들어가서 다 할 수 있게끔. 전에하고 이제 많이 달라져서 솔직히 날이 갈수록 이게 교육받기도 힘들어지는 거죠. 대강 설렁설렁 넘어갈 수 있는 게 자꾸만 줄어들고, 분명히 미니멀하게 갖춰야 될 그거를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학생들도 동일 술기 그러면은 어떤 것들은 몇 번 이상의 체크하고 몇 번 이상의 사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귀찮아서 어떻게 한 놈이 갈아 사인을 했는데 몇 년 전에 사고입니다. 의과대학에서 그냥 즉시 퇴학을 시켜버려요. 굉장히 무서워요, 이 사람들. 학생이면은 면허기구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의사하고 똑같이 행동하라고 요즘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조기 임상 노출로 인해서 환자들의 비밀을 보는 사람들이라서 학생 따로 있고 의사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학생은 의사처럼 행동해라.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보는 교육과 이제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아직도 좀 취약한 의사의 임상적 영향도 중요하지만 일부는 non clinical 스케일, 제너릭 스케일 여러 가지 표현으로 컴프레hen시브 스킬 이렇게 소셜 컴피턴시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보면 의료 제도나 윤리, 법규, 소통, 전문 직업성 교육, 비판적 교육, 연구 이런 것들을 다 해주라 이거죠. 노출이 되게끔 인트로덕션 레벨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걸 하려면 의사들도 많아야 되지만 또 여기에 의사들만 투입하는 것도, 제가 바람직하게 보면 의사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 연구하고 이런 행정적인 일을 할 의사 아닌 PhD들도 많아야 되고,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하버드 대학 들어가시면 의과대학 안에 저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요. 북경대학 가서도 제가 놀란 게 그 의과대학 안에 인문학 인스티튜트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그때 평가할 때 가봤을 때 교수 숫자가 64명인데 풀타임이 12명이나 있거든요. 12명이나 그 안에. 그러니까 인문학부를 의과대학 안에 뒀는데. 그래서 좀 더 나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문의 따고 나서 열심히 난 환자만 봤더니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든가. 또는 운동선수 중에 내가 볼만 차면 열심히 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모르게 나는 누구의 노예가 돼 있었고 뭐가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제도를 선도하고 리드하려면 이런 데 자꾸만 좀 눈을 뜨게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학교육의 추세, 이건 제가 이제 우리나라 걸 보고 제가 봐서 아직도 실습 교육은 만성적인 좀 딜레이가 되는 것 같고, 계속 교수님들, 임상 교수들한테 그 어떤 프레셔라든가 이런 게 로딩이 많고 교육을 하라고 하기도 좀 쉽지 않은데, 학생 실습이 좋아지려면 전공의 교육이 좋아지지 않는 한 인턴 교육이 좋아지지 않고, 인턴 교육이 좋아지지 않는 한 학생 실습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이게 바뀌어야 되고, 제일 어려운 게 학생 임상 실습하고 인턴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과의 식구로 취급 안 되는 사람을 자기과 식구인 양 들어가서 여럿이 모여서 협치를 하고 양보와 협의를 하지 않으면 교육이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렵고 여기에 대한 더 눈이 많이 가야 되고, 초보자들이기 때문에 사고 안 나도록. 이런 것도 다 패키지 안에 어떤 상징적인 걸로 데코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2,000명을 데코하기 위해서 끼어긴 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인턴들의 서베이를 보면 직무의 70%는 고등사고 능력과는 무관한 단순 반복.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할 것인가. 과감하게 테크니션한테 대치를 시키든 뭐라든 뭔가 해줄 필요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평가 인증을 해도 전공의 교육과는 무관한 것 같다. 그리고 실무 경험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평가받고 어떤 개별적인 인스트럭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다. PA를 반대하는 이유는 PA를 썼더니 전공의가 같이 있으면 당연히 우선권은 전공의한테 주어지고 PA가 전공의를 도와주거나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 편의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지 별로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전공의들한테는. 근데 전공의 숫자가 적은 외국 같은 데 나가보시면 간호사들한테 배우는 것도 많거든요. 또 그들의 덕도 많이 보고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이제 굉장히 우리하고 달라서 캐나다에서 레지던트 받을 때 정형외과 가장 레지던트가 많은데 뭐냐 그러면 시니어 레벨에서 1명이나 2명, 그리고 주니어에서 하나, 국과를 하지 않는. 주니어에서 하룻밤에 힙프랙처 겨울에 한 10명 들어왔는데 저걸 다 집을 줘야 되는데 내가 지어야 되는 건가? 우리나라 인턴 때 생각해서 한숨만 나오는데 간호사, 나이 많은 이만한 간호사가 와서 뭘 걱정하니?
그거 네가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니더니 10분 만에 뚝딱뚝딱 집도를 지어서 다 해결해주고 또 어떤 거는 그 사람들이 뭐 카디악 같은 거 좀 익숙지 않던 거 오픈한 서저리하고 당직을 쓸 때 옆에서 스님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다 이렇게 코치도 해주고 잘할 수 있는 건데 저희는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교육에 대한 보상은 아직도 많은 대학들이 교육은 누구나 하는 거지 뭐 특별히 보상을 뭐 해 이제 이런 들이 많고 그런데 연구에 대한 인센티브 주는 것처럼 여기도 시간 할애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뭔가 좀 줘야 되고요. 전공의 교육이 잘 되려면 우리 뭐 수평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그 위 보면 복지부에서 그 실장 이런 사람들이 수장인 거고 그 사람들이 소집할 때 회의가 모이고 그러는데 그거는 전공의 교육이 좋아질 수 없는 무슨 정책적 결정 마지막 수단에서 하는 거지. 전공의 교육만 가지고 하는 한 전문단체의 예입니다. 물론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로얄 칼리지란 냄새가 풀풀 나죠. 그냥 식민지였던 로얄이니까 중국말로 번역하면 황가무소 옆에 이렇게 하던데. 그래서 1927년 우리가 일제 식민지 때 이 사람들이 전공의 교육을 위한 법정 단체를 만들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정부는 간섭을 안 하고 지원만 하겠다. 그래서 전문직들이 들어와서 하는데 여기 캐나다에 있고 들어가 보시면 아주 고색 창연한 거대한 건물에 우리로선 상상하기 힘든 어떤 유적지 같은 건물 안에서 그 전공의 교육 전문단체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1년에 작은 분과 미팅 같이 하면 전공의 교육과 의과대학 그 평가를 위해서 1200회 회를 진행하는 어마어마한 그렇게 노력이 30년 쌓여서 저런 표도 나오고 뭐도 하고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건데 저런 걸 너무 가볍게 보고 그냥 복지부에서 앞으로는 역량평가로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하는 게 평가 인증하고 크레덴셜링 저희 전문의 연차별 수련 계획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 보면 이제 그걸 커리큘럼 양적 어프로치를 커리큘럼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전공의 교육이 커리큘럼은 아닙니다. 그거는 크레덴셜링 나중에 전문의 시험을 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어큐뮬레이션 된 게 있는가 그거 확인 진짜로 했는가 안 했는가 수련받은 병원이 인증받은 병원인가 이런 게 보는 게 크레덴셜링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지금 전문의 시험에 전공에 대한 커리큘럼 자체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뭐 시험 보고 전문의 자격 유지하는 거, 테스트 센터도 갖고 있고, 아까 얘기한 캔메드 유명한 상도 주고 뭐 보건정책 전공의 교육에 관한 거, 그래서 여기서 TO를 정부하고 상의를 합니다. 제가 이제 온타리오 경험 보면은 피부과 안과는 한 명씩밖에 한 주에서 한 명밖에 안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둘을 뽑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고민하는 건 그 전공의 급여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민하고 거기에 맞는 사회적 수요 절대로 무리한 경쟁이라든가 불필요한 프랙티스 안 할 정도의 숫자만 딱 만들어내는. 근데 저희는 이제 전공의 산정부터가 이 병원이 어떻게 좀 잘 돌아갈 수 있을까? 또는 우리 의국이 번성하는 숫자는 얼마인가? 우리 학회가 커지려는 숫자인가? 그러니까 사회적 수요하고는 맞질 않아서 이게 미스매치가 생겨서 그걸 받았어도 나가면 그걸 하고 살 수가 없는 과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저절로 붕괴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런 기구들 보면 캐나다에 무슨 국시원도 있고 미국도 한 예를 이 슬라이드가 원래 일반인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가면 뭐 이런 것들 되게 많다라는 걸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그 역사가 길고 중세 이후부터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로얄 컬리지 그리고 의사와 국가와의 권한 설정에 있어서 우리는 복지부가 이런 걸 다 가지고 마지막 건 다 자기들이 해야 된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 하더라도 주된 액터들은 여기 민간 사회 속에 있는 꼭 정부 기구일 필요도 없고 법적 뒷받침이 있는 법정 기구면 더 좋고 아니면 미국 같으면 그냥 순수 민간 기구라도 이 펑션을 하거든요. 근데 그 관계 설정이 아직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정부 관리들과 텐션이 있고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이 발달시킨 게 바로 이 인터미디에이트 인스티튜션 또는 인터미디에이트 에이전시 우리말로 이거 중개기구라 그래야 되는지 뭐 어떤 사람은 중재기구 하루 예를 들어서 자기 동료가 뭘 잘못해가지고 의사 명예를 실추시키면 우리는 그냥 아유, 가까운 친구고 우리 동양이고 그러면 그냥 접어들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개인주의에서는 쟤 때문에 나까지 손해보라고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로 해석하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동료에도 신고를 하고 얘는 좀 어떻게 해야겠다라든가 아 얘는 너무 unethical practice 하는데 이거 리포트도 하기도 하고 그런 걸 스스로 이제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면허기구가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디스플린 형사처벌이 아닌 그리고 피드백을 주는 네가 이걸 잘못해서 이걸 고쳐라라는 그걸 좀 더 의료를 좋게 하는 나쁜 의료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무슨 보건 의료인 무슨 뭐더라 무슨 그
행정처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거 역시 또 실장, 국장 뭐 이런 사람들 많고 전문가 몇 사람 많다가 기계적인 처벌, 2주 면허 정지, 한 달 면허 정지. 그건 면허 정지가 아니라 한 달까지는 거의 휴가, 보상 휴가로 보시면 되지 않겠나. 잘 쉬지도 못하는데 그때 그냥 어차피 면허도 없겠다. 그러니까 피드백도 없고 고치는 것도 없고 여기 다양하게 하거든요. 이거를 어떤 때 와서 맹세만 해도 나 다시는 안 그러겠다 뭐 그런 것도 있고 환자 앞에 그냥 설명만 해도 되고 사과도 해도 이런 것들이 발달이 안 돼 있어서 이런 다양한 기구들이 따라 들어와야 되는데 있는 것들도 있고 우리가 잘하는 것들도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준에 못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거는 사실 정부도 책임이 있고 우리한테도 사실은 전문직이 정부가 갖고 있다 그래서 관심을 놓으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먼저 선제적으로 시작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평가 인증은 교육부에서 어떻게든지 그걸 안 놔주려고 그러다가 그걸 이제 싸워서 저희가 지금은 평가 인증에서 대학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먼저 가져오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공의 교육에 대해서 보면은 병원들이 사실은 급여 이외에는 투자가 인색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리베이트를 통해서 또는 뭘 통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실정이고 그걸 받더라도 보면은 전공의 근무 시간이 80시간으로 줄어들면서 미국 많은 학교에서 제일 먼저 한 게 기존의 어떤 그 리베이트 구조에 있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퍼널을 통상 만들어서 거기서 돈을 걷어가지고 공적 자금으로 전환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신경외과 미국 1년 차들은 다 모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부트캠프 이거 연수가 줄고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아예 1년차 때 하던 걸 미리 한 달 동안 그냥 집체 교육시켜서 미리 가르쳐서 내보내고 이러는데 이제 공적 자금 동원하는 거 그런 거를 저희가 좀 하는 건 좀 취약하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전공의 상정도 잘 못 되고 사회적 수요하고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 정부가 돈 투자 안 하고는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고요. 전공의 수요 컨트롤을 하려면 펀디드 포지션을 정부가 마련해주고 우리 사회적 수요에 그냥 맞추면 되는 거고 그 나머지 전공이 없는 건 병원이 촉탁을 고용하든 영국처럼 어소시에이트 스페셜티라든가 또는 SAS 닥터 그 사람들은 전공의는 아니나 그 전문 과목에서 일하는 사람들 꽤 됩니다. 그래서 전공의가 나가도 그 일을 봐서 전공의는 아니고 컨설턴트도 아니지만 그 과에서 그냥 그 일을 해주는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전공의가 나도 사실은 좀 버티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한은 필수 과목에 대한 인력 조절이 불가능한데 이런 것들 뭐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거고요. 의과 대학도 마찬가지고 항상 연구가 먼저고 연구에서 연구비라도 따면 오버헤드라도 건지는데 이게 교육에 대한 투자는 자꾸만 그냥 순수 어떤 익스펜디처로 보기 때문에 또 사람 뽑는 거 이런 거 뭐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등록금도 아니고 충분한 재정적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윤리 사람을 좀 더 뽑아보자라든가 뭐 인문학 쪽도 좀 더 뽑아보고 교육하는 사람을 더 해보자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아마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학부 차원에서 돈이 제일 넉넉한 데는 그래도 이 대학이 아닌가 싶고요. 참 종교적인 혜택도 있고 어떤 분이 또 도네이션도 이렇게 잘 하고 또 저희가 농담 삼아 카드에 가서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그래도 돈이 들어오지 않겠냐. 교육 시설도 좋게 하고 나쁘다 그러면 근데 그렇지 않은 대학들 굉장히 열악한 대학들도 많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교수들 연수도 제대로 못 보는데도 아직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좀 더 해보려면 좀 더 엄격하게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공의 교육, 인턴하고 전공의 교육을 어떻게 스스로 좀 더 엄격하게 해볼 수 있을까? 그런데 자꾸만 이제 병원 연합체에서 살살해라 이거 병원. 이런 것들이 같은 의사들끼리 하는 것 때문에 서로 이해상충 관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무시하는 게 분명히 저희가 평가 인증에서 폐교까지 시킨 경험이 있고 이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변화, 정원이 2배로 늘거나 이런 건 뭐 틀리면 이건 주요 변화입니다. 학교가 이사 가거나 소유주가 변경되거나 뭐 부도가 났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주요 변화, 또 급격한 교육과정 변화 이럴 때는 사전에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다 놓고 어떻게 하겠다 해서 6개월 전에 하면 평가원이 심사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교육 현장 점검반인가 또 뭘 만들어서 봤다 그러는데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고 나서 자기가 이제 정원 배정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다 무시되는 근데 이걸 한번 평가원에서 걸어볼 만합니다. 원래 이게 있고 이건 주요 변화고 정원 늘리겠다는 대학들 그 대처 방안 써내봐라. 그래서 써내보고 미진하면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막 2배, 3배까지 쓸 수 있는 거는 참 제가 봐서는 무리한 얘기입니다. 이 패키지 안에 들은 겁니다. 교육 수련 혁신 2,000명을 놓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제 데코레이션으로 걸고 또 일부는 위협적인 것들 뭐 면허를 앞으로는 어떻게 뭐 갱신해서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는 뭐 개업 면허 무슨 면허 하고 그걸 다 뺀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알려준 거는
면허기구를 만들어서 이런 거를 잘해보자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거는 빼고 그거는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목을 죄고 어떻게 보면 컨트롤 하겠다는 의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담겨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교육 수련 혁신 그래가지고 뭐 기초임상 교수 확충하겠다, 뭐 1,000명 뽑겠다. 그러면은 제가 금년 초라도 그러면 내년에 당장 뽑는 데는데 교수를 공고를 하든지 1,000명을 어디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구해오고 어디에 어떤 교수로 배정할지 이런 것도 국립대학만 해당되는 건지 이런 게 사실은 다 불분명하고요. 2,000명을 내세우기 전에 그 안에 있는 수가에 대한 불공정 보상, 필수 의료에 대한 뭐 집중 지원 그걸 먼저 실행에 옮기고 보여줬으면 정원 증가에 대한 것도 태도가 좀 달라지고 트러스트를 쌓았을 겁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에 대한 뭐 완화, 대통령이 자기가 전화해서 완화를 얘기하겠다고 아니 한 나라의 법이 대통령이 전화 한 통으로 해서 갑자기 판결이 완화되면 그건 무슨 장난도 아니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거는 저 밑에 내려가면 사법 교육까지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다른 나라 법관들은 의료가 형사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의사를 갖다 무슨 크리미널 그러니까 필수 의료를 하게 되면 잠재적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너무 커서 저래도 자식 있거나 누구 있으면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할 필요 없단다고 왜 전과자가 되냐고 남 도와주려 들어왔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수련 기회를 확대하고 뭘 한다는데 그냥 미사역으로 갖다 하고 뭐 교육에 대한 보상을 비용을 하겠다. 말은 저렇게 해도 이러면 실제 강론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래 걸리고 저래 걸리고 조금 지나면 이제 임기 2년 지났으니까 의료 그 특별위원회 1년 한시적 활동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실행계획을 그 다음에 짜면 그 다음에 레임덕으로 다음 대통령으로 넘어가서 사실은 별로 이루어지는 게 없을 거다. 그게 이때까지 정권마다 세웠던 교육개혁에 대한 교육특별위원회하고 의료특별위원회의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수를 또 바꾸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장식용 패키지고 어떻게든지 2,000명을 할 텐데 하려면은 이게 뭘로 번역해야 될지 모르는데 TOR 그러니까 무슨 WH라든가 ODA 사업 같은 거 많이 해보면 꼭 할 때 쫙 이런 것들을 제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위원회를 하고 이게 범위가 어디서 회의는 어떻게 하고 협상, 공유. 국가하고 의사단체하고 어떤 역동적 관계 설정을 할 때 어떤 회의를 통해서 어떤 회의는 얼마나 자제하고 그 협상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룰 오브 프로시저라든가 이런 게 있고 할 때마다 서로 내용을 MOM 서로 메모랜덤 그러니까 회의록을 남기고 양쪽에 합의를 본 회의록이 남겨야 되는 거고 물론 회의록은 법적 효력은 없어도 뭘 했다는 그 어카운터빌리티죠. 그러니까 책임감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자신들은 130회 의사들한테 설명하고 27회 협의를 했다는데 아무도 정원에 관해서 얘기는 단 한 번 한 몇 분간 해본 거 이외에는 없었다고 그러고 130번은 아무도 모르는 얘기고 물어봤더니 어느 날 학교에 관리들이 쭉 와가지고 사진 먼저 찍고 쫙 근사하게 한 다음에 일방적으로 뭐 설명하고 나간 게 전부 다 했다. 몇 명 앉혀놓고. 그게 저들이 얘기한 130회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인데 그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근데 협의체 구성 목적, 과제 목표 정의, 개발 검증 이런 건 다 생략이 될 거고요. 뭐 시민단체 무슨 경제인연합회라든가 늘 회의에 독점권을 지닌 회의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3분의 1은 차지할 거고 그 외 정부 관리들 앉아서 거수기 역할을 해서 의사들 빠진 계열특별위원회 이건 뭐 어떻게 될지 뻔하죠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게 의료사고 특례 그러니까 형사처벌 완화하는 거 비급여 못하게 하겠다는 거 제도 개선이란 말을 하는데 혼합 못하게 하겠다. 그렇다면 강제 지정을 풀어야죠. 그럼 잘못되면 강제 지정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 겸직 금지도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수련 면허 개편을 하겠다. 그럴 듯한 얘기입니다. 지역 필수 의사를 만들고 또 지역 의료기금도 하겠다. 그래서 1년 한식 운영해서 하겠다. 97년 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8년 전 보고서입니다. 이게 슬라이드를 줄이느라고 다 가져오진 않았는데 지금 의료개혁위원회에서 한 얘기 다 한 얘기들입니다, 옛날에. 그때 아마 김일순 선생님이 그 위원장 하시고 신용 선생님이 젊으셨을 때 그 밑에 간사하고 뭐 여기 연세대학교 계시는 교수님, 윤상 교수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나온 얘기 재탕인데 그럼 2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다시 또 해보겠다 그러는데 또 안 될 황수니까 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도 그리고 정원 우리가 밥그릇 타령 때문에 정원을 줄였다는데 그게 아니라 97년서부터 나온 보고서를 보면 도둑이 재발의 절이다가 의과대학을 41개나 찍어주고 났더니 이거 너무 많이 생기는 거 아니야? 걱정이 생기죠. 합리적인 걱정이. 그래가지고 보사연을 시켜서 연구를 하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이거 2010년부터 한국은 의사 과잉 국가다.
그래서 줄이자. 그래서 아마 의사들은 한 20% 줄이자 그리고 오고, 니고시에이션을 하다가 10%로 아마, 그런데 요게 최근에 나올 때는 의사들이 이렇게 줄여놓고 지난 30년 동안 못 늘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건 디스인포메이션이죠. 그러니까 왜곡시킨. 그걸 정부가 했다는 게 놀랍고요. 이거 참 끔찍한 일이거든요. 공신력을 줘야 될 정부가 그런 거짓말을 한다는 게. 그리고 늘리면은 국민 의료비 앙등하고 전문의 공안 만들고 1차 진료할 수 있는 사람 제대로 해보자 뭐 이런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면허에 관한 얘기도 다 나오는데 제가 그냥 뺐습니다. 그래서 이미 97년에 해보고 이런 종류의 무슨 위원회는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었는데 변한 게 별로 없어요. 얼마나 그 수가가 잘못됐다고 그 필수의료과에다 그렇게 수가를 주면은 망한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게 도대체 몇 년입니까? 한 번도 안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트러스트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정책 실패로 해서 필수의료가 붕괴되니까 그거를 가지고 뭐 의사들이 돈만 벌기 위해서 딴 데를 간다라든가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대화를 안 한다 그래서 대화 여러 번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계속 저숟가락 밀고 나간 게 사실은 정책적 페일리어인데 그런 데 대한 언급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저희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보건의료 관리를 하는 헬스 가버넌스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고 WHO는 그냥 보장성 강화가 전 회원국의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뭐 광범위한 조항 규칙 제정인데 새로 밑에 보시면 어떤 한 저널에서 보면 새로운 가버넌스라는 것은 비공공단체 전문직 단체도 포함한다 여기에. 그리고 종래의 명령과 복종이나 통제 이런 기재가 아닌 다양한 절차와 실천을 포함하는 법적 다른 조치를 의미한다. 영미권 문화에서는 명령과 통제를 이거 통할 리가 없고요. 이미 고단이 상당히 절로 이양돼 있고 잘 돌아가고 있는 메커니즘이고 정부는 그걸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잘 못할 때 제재가 들어올 수는 있어도 한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 이렇게 자율규제 기구들이 많은데 건축사들도 마찬가지인데 건축 사고 나고 나서 정부가 뺏겠다 자율규제 너네 그쪽 못해서 저런 일 벌어졌으니까 이제 그런 식 계획은 할 수 있어도 어떤 지원을 해도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정할 때 보면 우리 맨 위에 복지부 있고 뭐 국회 있고 뭐 대통령실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하는 꼭 정부기구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의사회도 있고 의학회도 있고 무슨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프리 어소시에이션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맨 밑에는 의료기관입니다. 의료 제공하고 하는 사람들과 의료 인력과 환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혼합해서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땐 조기 노출이 되고 처음부터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데 여기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정부 정책이 많이 실패하는데 같은 걸 계속 반복하다 결국은 실패한다. 왜냐하면 복지부라든가 이런 상위 구조에서는 그걸 실행할 만한 하부 구조는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하부 구조한테 그걸 맡겨서 같이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가 명령과 통제로 하면 실패하는 거다.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발전계획 그래서 큰 틀부터 해서 얘기를 다시 해보자 그래가지고 2000년에 법을 공포시켰습니다. 2000년 12월에. 그럼 자기들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까지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도 단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합의된 이데올로기가 없어. 우리의 의료는 어떤 형태로 간다 그런 거 없고 그냥 그 하나의 트레이트 그 특성 중에 하나는 빠르고 신속하게 싸게 이거는 의료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전문의제도를 놔둬야지 그러면요. 그걸로 해서 그거는 달성했으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복지부 하부구조 없는 사람들이 이거 만들려고 그러면 한 자리에 2, 3년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저거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만들어주지 않으나. 아까 제가 TOR 같은 걸 했습니다. 그러면 2,000명을 늘리겠다 그러면 분명한 과업 목적과 목표 합의된 게 있어야 되는데 합의본 적도 없습니다. 동의를 못 해주면 과업 참여 주체가 누구냐 실제 늘려야 되는 건 자기들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상위층에서 할 수 있지만 가르치는 사람들이 못하겠다 그러고 같이 있는 동료 학생들도 못하겠다 그러면 못하는 거죠. 과업 달성 방법 그냥 깔아뭉갠다. 대통령의 말로 역사적 사명이기 때문에 해야겠다라든가 내년 당장 그리고 리스크 어세스먼트 이런 거 하나도 된 게 없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나오려면 과학적 근거를 위한 연구와 증거가 있어야 되고 연구 결과 나왔으면 그 연구 검증, 타당성하고 진실성 검증한 다음에 이거에 의한 정책 수립해서 찬성 반대 다 들어보고 수정 대안해서 공청회 등 최종 쭉 이런 절차들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소하는 게 맞는데 그런 성숙한 단계가 안 보인다는 거죠. 대개 보면은 이미 선거 때 공약을 했거나 지금 경우 같은 경우는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뭘 끌고 왔거나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대개 보면
국책기관에서 연구했던 주문 아시죠? 여러분 결과는 다 그 수많은 타당 조사 보면 다 채산성이 있기 때문에 만드십시오 하면 공항도 안 되고 철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하는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은 그런 연구비를 갖다 이렇게 독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하면 비도덕적인 인간들이고 당, 정, 청 자기들이 한 걸로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의사라고 얘기하는데 참 끔찍합니다. 이게. 국민하고 국가하고 혼동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우리는 국가를 바라본다 그러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나라를 바라보고 나라 살림 걱정. 너네는 국민만 봐라 그러면 우리는 나라까지 본다. 그리고 왜 국가에서 하는 일을 방해하냐. 국가에서 하는 일이 항상 옳다라는 전제가 있다면 내 따라하겠다. 근데 그러냐 그게 아니거든요. 좀 더 나가면 대통령실이 곧 국가다. 짐이 곧 국가다로 변할지도 몰라서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이게 크거든요. 거기다 법학자라는 사람이 다수의 이익을 위해선 일부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나치 옹호주의자 같은 발언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전쟁 때도 아니고 무슨 천재지변이라서 큰일 난 것도 아닌데 그딴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게 끔찍한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독재의 잔재가 너무나 지금 많이 남아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약점. 골치 아픈 과에서 도망가고 싶어요. 진급 잘 되는 과로 가고 하고. 나중에 실장, 국장, 국장, 실장, 차관, 장관 되는 건 몇 개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좋은 데 가서 올라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한 자리에 지르지 앉아서 추계하는 기관에 이런 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갑자기 대통령이 이제 민생으로 이걸 재포장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하고 역사적인 사명이다. 거의 맞아 떨어져요. 윤석열 나오기 전에 훨씬 전에 전체주의에 관한 그 정책인데 대중들한테 아주 쉽게 간단한 표 거짓말도 해가면서 역사적 사명감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역사적 사명감이고 지금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밀고 나가서 외국서 의사라도 수입해서 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어저께. 좌장님 그분 제정신인가요? 정신과적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대중은 의사를 자꾸 욕하고 악마화하는 데 참여하도록 댓글로 해서 나쁜 놈들 돈 받기는 모르는 놈들 막 이렇게 자꾸 만들고 스스로 거기 도구화가 돼서 지금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걸 먼저 해결하는 제스처를 하기 전에는 대화가 힘들어 보입니다. 워낙 다른 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악성 조항들이 있어서 무조건 보험 강제, 아무리 보험을 기본으로 하는 영국 그래도 프라이빗은 또 살려주거든요. 살려주고. 심지어 태국 같은 나라가도 중산층이 없기 때문에 1달러만 내면 신장 이식까지 도립병원에서 다 해줘. 대신 30인용 병실도 참아야 되는데 돈 좀 있는 상류층은 거의 국제병원 댕기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민간도 열어주고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이 민간병원에 가서 회진도 하고 일도 하게 열어줬어요. 그래서 공공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지가 않아요. 겸직 근무도 풀어주면 차라리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건데 이제 자꾸만 막는 거죠. 단체 행동을 금지하는 것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노동자유지수가 세계 최하위. 업무 개시 명령은 그 유신 시대 긴급 조치하고 똑같은 거고요. 외국에서는 환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실 예약을 늦추거나 다른 과로 그것도 일종의 거부긴 한데 종교적인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 있는 거고요. 형사의료 범죄와 이건 정말 최악 중의 악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다음에 건정신 구조가 저 위에 올라가면 16대 8로 돼 있어서 아무리 해봐야 이건 진 게임. 그다음에 수가 협상할 때 날짜를 정해주고 그 날짜 지나서 못하면 페널티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페널티를 아직 한 번도 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줘라 그러면 이번에 한번 좀 줘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상에 그 합의를 못 봤다고 페널티 주는 나라가 또 어디 있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 쓸 때 보니까 수가 협상을 하는데 재작년 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도 회의가 길어지니까 급하게 서두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재작년께 2년 뒤에 이제 결정이 되면 그때 계산해서 또 주면 되는 거고 덜 줄 거 있고 더 줄 거 있고 그리고 수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어. 참 분위기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퀘벡주 의사들이 인상한 2몇 % 정부에서 던져서 퀘벡주 의사들이 재작년인가 보여준 거 너네들 가져라 안 받는다. 다른 보건의료 직종이나 나눠줘라. 우리가 그 깨묻은 돈 묻으려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다. 참 멋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고쳐지지 않는 한 왜 이렇게 명령과 통제 좋아하나 보면 위생과 이게 식민지 근대 국가에서 근현대사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건 경찰 조직이 있기 때문에 공안 조직이 그래서 명령과 통제 이런 데 익숙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대증원과 의료교육대는 합의된 의료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2,000명인데 중개기구가 없다는 육성을 더 해야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 일의 범위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체, 의학회, 연합 평가기구, 추계기구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사법부 개혁까지 들어가서 사법교육을 좀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희망조사로는 될 수 없는 복합적 논의가 필요한 게 의학적 그 교육의 논의고요. 뭐 교육 나빠지는 거는 중개기구 있어야 되는 거고 진정한 의료 수요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고 양성 배치 조절 이런 것들은 헬스 워크포스 레귤레이션에 관한 식견과 능력이 있어서 양성 배치 존속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없고 또 정부에서 볼 때 의학 교육에 대한 전주기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어서 의학 교육의 피해는 눈보듯이 뻔한 얘기라고.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